AI가 지금까지 그전에 없던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는 마치 AI가 새로 나온 것처럼 뭐 네. 저희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AI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사장님의 박사 논문이나 20년 전 인터뷰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네. 네, 그 AI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그 프랑켄슈타인 그 뮤지컬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프랑켄슈타인이 출판된 때가 1818년이에요. 네. 진짜 오래됐네. 수백 년 전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그러니까 뭐 그것만이지는 그렇죠. 않지만 그런 욕구가 이제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해하고 어떤 신과 같이 되려는 컴플렉스가 표현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과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AI 연구는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사람처럼 인지하고 사람처럼 동작하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런 디자이어는 이미 1818년 이전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유럽에서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1950년대부터 그리고 미국에 이제 그게 넘어오면서 새로운 단어를 이제 써야겠다 해서 이제 AI라는 게 그때 이제 처음 1960년대쯤에 이제 했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사람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고 그거는 뭐 메디칼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우월성이나 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과 더 가까워질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모티베이션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사람이 이제 지금도 사실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모두 다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는 너무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960년대도 사람 같은 지능을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좀 있다가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는 게 또 실패했고 그게 계속 이제 AI 윈터가 된 거죠. 그때는 지금의 어떤 챗 GPT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쓰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도와 실패가 막 반복되는 거가 그만큼 노출이 안 됐다 뿐이지 계속해서 그런 시도와 연구는 있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관점이 좀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면 네. 기계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네. 인간이 어쨌든 인간을 닮은 것을 뭔가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네. 과정들이 다 네. AI의 발전 과정이군요. 그렇죠. 네. 인간다운 과학이라는 말이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이제 저희 편집장님이랑 다 읽고 그래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인간다운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좀 약간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다워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그래서 인간다워야 인간적인 미래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인간다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HAI 연구소를 만들면서 Human Centered AI라고 했는데 Human Centered라는 단어를 쓴 순간부터 사람들이 서로 아주 다양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기술 자체가 사람이 이해하기 좋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거길 넘어서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놈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좀 그 폴리시를 만든다든지 그런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더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과학,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단 한 개의 뭐 과학자들이 인간을 위한 과학을 한다라는 뭐 이런 걸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람답게 스스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지를 다 자기 역할을 해야 그게 가능한 하나의 어떤 그 섹터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기술자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서 뭐 교육 EBS에서 일을 하시니까 겠지만 AI가 있으면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더 개인화된 훨씬 효과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돼야지 그게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제로 그걸 개발하는 데는 또 많은 차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사회적으로 또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다큐 작업을 하면서 교육, 뭐 기술, 과학, 인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되게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제 시청자들에게도 좀 잘 다가갈 수 있고 이게 또 지금 사회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가장 인간다운 미래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인베디드 에틱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한 줄의 코드를 쓰면서 이 코드를 쓰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사회 각층의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게 쌓여서 그나마 좀 그 저희 가드레일 안에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Embedded Ethics라는 거고, Embedded Ethics는 컴퓨터 사이언스 AI를 배우는 학생들이 학부생일 때부터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제 이게 어떤 그 윤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영향이나 어떤 책임 면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AI를 만드는 빅테크 IT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윤리관이 제대로 된 것인가,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좀 의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미국 테크 기업들의 뭐 AI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다 미국 데이터들일 거니까 그런 곳에서 약간 문화 식민주의 같은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AI가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느 한 특정 문화의 정답으로 교육된 그런 AI를 썼을 때 나오는 답들이 이게 어떤 우리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사회의 그런 관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인 사고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드린 것처럼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5%는 아직도 그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그러면 이제 네. 거기 빅테크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이거를 인터넷에 모든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데이터에는 인터넷에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35%의 관점과 생각과 문화는 반영되지 않은 거죠. 뭐 제가 많이 이제 하는 예 중에 10년 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구글 서치할 때 이렇게 막 CEO 하면은 그리고 CEO 한 다음에 이미지 탭 가면 다 남자 CEO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쵸.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람이 아니라 바비 CEO였다 막 이런 실제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게 데이터로 이제 AI를 트레인하면 AI는 당연히 CEO는 어떻게 생겼어? 그럼 백인 남자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흑인 여자가 돼야 돼. 뭐 음. 이런 건 되게 그냥 임의적인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단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그 결과를 봤을 때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런 AI 산업에서 대처를 해야 되나 또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은 더 발전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혁신을 위해서 좀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위험성이 또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근데 사실 규제라는 게 저는 이제 규제라는 게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규제라는 거는 가드레일을 여기 안에서 이런 이거를 뭐 인류에 나쁜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거가 저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가드레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제 좋은 예가 식품 산업이잖아요. 식품 산업에 보면 사실 거기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서 식품을 만들었는지는 다 기업의 어떤 그 트레이드 시크릿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분표를 보면 여기 얼마나 칼로리가 높고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이거를 소비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다라는 아니면 이게 나한테 알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투명성,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가능한 한 오픈을 해서 이런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식품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어떤 규제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하신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 가장 고민해야 될 키워드 하나만 꼽아달라는 그런 질문에 세계 평화를 꼽으셔서 진짜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 평화를 꿈꾸시는 이제 이사장님이 그리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는 무엇일까? 네,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세상이 되게 경계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경계라는 게 국가의 경계, 개인의 경계, 그다음에 그 어떤 학문 간의 경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전시 상황과 전시 상황이 아닌 것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경계가 흐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어떤 세계 평화에 대해서 더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AI에 말씀하셨 AI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그런 가드레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AI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라 보면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그런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고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이런 가드레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공급을 하는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기술들이 가드레일이 없이 만들어진 기술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 나라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 더 책임감 있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는 좀 동의하자. 이런 것들은 만들지 말자. 이런 무기를 만들지 말자. 이런 거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세계 평화가 없다면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예로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 클라이밋 챌린지가 있잖아요. 그 기후 변화라는 것도 정말 크고 사실 그 COP26라는 게 2021년에 이제 했는데 거기 어그리 하면서 사람들이 1년에 그 정가 뭐 100조의 어떤 그 예산을 쓰고 그것보다 훨씬 뭐 100배, 1000배 많은 예산을 써야지 그때 우리가 어그리한 그런 목표에 이제 달성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시계를 멈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1월이었는데 2월에 무슨 일이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그 거기에다가 쓰는 대신 그 100조에 해당하는 지금 전쟁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제 그거 전쟁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를 이제 되돌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뭐 너무나 비극적인 그 자체로도 비극적인 일을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는 한 나라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은 그 여러 나라들의 대화와 협력과 이런 게 필요한 당면 과제가 너무 많은데 좀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이런 세계 평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역시. 되게 좋은 질문인데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있었고 20-3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했고 저도 이제 그 Don't be evil이 정말 되게 야망이 있는 그런 슬로건이라는 거에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탐욕 그게 너무 극복하기 어려운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애딕션에 베팅하면 절대로 잃지 않는다. 코카콜라 이런 약간 애딕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딕션과 탐욕이라는 게 나약한 인간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힘든 그런 본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구글 파운더들도 있고 다 있어. 파운더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정말 그런 좋은 회사를 만든다는 게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상장이 되고 주식회사가 되고 이게 뭐 자본가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그런 탐욕과 이제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나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건 아까 미디어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뭐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좌절이 되기도 하고 뭐 별로 변화가 되지 않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대중들이 그런 어떤 게 탐욕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듣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인류를 더 좋은 방향, 더 선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중들이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것보다 정말 욕망의 정점에 있고 정말 그리디한 사람들의 모든 단점을 다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목소리를 듣는 풍조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듣게 만드는 게 결국 미디어의 역할이고 그게 더 중요한데 미디어조차도 이게 막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막 이러면서 되게 탐욕적이고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같이 합쳐져서 이런 상황으로 내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